네, 드디어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이 관세 정책이 합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이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에 따라서 뭐 판결 나오기 전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아마 이제 몇 시간 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결 내용이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은 제가 뭐 내일 주말이든 하여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따로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틀 전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었던 상황 속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잠시만 미네아폴리스 그 이민 단속이 있었던 그 사건 현장 그 상황 속으로 잠시만 좀 가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옆으로 멈춰서 있는 SUV를 향해서 아이스 요원들이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이 아이스 요원들의 그 단속이 진행되는 방향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에서 한 여성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비난하는 그런 욕설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스 요원들이 그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에 탄 여성이 요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유를 계속합니다. 요원들은 그 여성에게 야유를 듣자 화를 내고 또 같이 맞서는 욕설을 하면서 이제 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차 문이 잠겼는지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현장을 피하고 싶었는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런지 차가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쪽에 서 있던 한 요원이 허리춤에 있던 총을 꺼내서 탕 차 안으로 3발의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총을 맞은 여성은 운전 통제력을 곧바로 잃었고요. 그래서 비틀비틀 차량 가다가 바로 옆에 이제 주차되어 있던 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섰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던 한 목격자는 총격을 가한 요원들을 향해서 뭐 범죄자다라고 막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틀 전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어제 그날 저녁 이후에 어제까지 계속 이 상황이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희생당한 그 여성은 37살의 백인 시민권자 여성이었습니다. 뭐 남성 여성 떠나서 일단 37살인데 백인이고요. 그리고 시민권자입니다. 뭐 이민 단속에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름은 르네 니콜 굿이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이 아이스 요원들은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그 중이었습니다. 자, 브라이언 오하라 미네아폴리스 그 현지 그 지역의 경찰국장은 그 사건 직후에 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여성이 머리에 총격을 맞았으며 그 요원이 바로 차 앞에서 앞유리창을 향해서 총을 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쐈으니까 그것도 3발을 쐈으니까 그중에 한 발은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거죠. 머리에 총을 맞았으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국장은 그 해당 여성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아이스 요원들이 나타났던 현장의 길을 막고 있다가 그 총격이 가해지기 전에 차를 움직여서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차가 움직이던 상황을 그 경찰국장이 그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는 뭐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한 그 단어라든가 그 term 한 용어가 귀에 들어왔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 drive off 하려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drive off, OFF. 이 drive off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뭐 차를 타고 떠나다. 차를 타고 뭐 출발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뭐 근데 출발하다라기보다는 차를 타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he drove off without saying goodbye 뭐 이러면은 그녀는 나한테 굿바이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떠나버렸어. 바로 갔어. 여기서 떠난다는 게 뭐 이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갔어.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라이브 오프라는 경찰국장은 그 용어를 썼습니다. 예, 미네아폴리스 경찰국장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 상황을 그 사망한 여성이 이민단속 요원을 차로 치려고 차를 움직인 게 아니라 현장을 떠나려고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스 요원이 총격을 가했다라는 의미로 기자회견 때 그 드라이브 오프라는
용어를 쓴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 뭐 여러분들도 꽤 보셨을 거고, 저는 여러 차례 돌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뭐 대통령까지 봤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 똑같은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판단은 지금 극명하게 둘로 갈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다른 거예요, 의견이. 국토안보부는 사건 발생 이후에 낸 성명에서, 근데 국토안보부 정부 측의 성명은 아이스가 이민 단속을 실시하던 중에 폭도들이 요원들을 막기 시작했고, 이 과격한 폭도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서 요원들을 차로 치어서 죽이려고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는 도메스틱 테러다, 도메스틱 테러 행위다, 즉 국내 테러 행위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글을 바로 올려서 나도 사건 영상을 봤다. 그런데 해당 요원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녀를 쏜 것 같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미네아폴리스 그 지역 시, 또 그 지역 미네소타 주, 이쪽 지역 당국자 또 일반인들의 의견은 또 많이 다릅니다. 미네아폴리스 시장은 국토안보부 그 설명에 대해서, 뭐 도메스틱 테러다라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약간 그 욕설 섞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대로 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좀 순화시켜서 전달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라면서 정말 먹 같은 헛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먹 같은 헛소리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여기서 떠나라라면서 F워드 욕설을 섞어서 기자회견 때 그 시장이 F 욕을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화난 걸 표시한 거죠. 자, 현장에 있던 시민들 다수는 또 아이스 요원들이 무모하게 총기를 사용해서 인명피해를 났다, 뭐 이런 의견들이 일단 현지 주민들이니까 그런 표현이 현지에서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뭐 영상만 본 거지 현장에 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민 단속에 대한 어떤 그 항의 시위 이런 게 좀 본물처럼 터져나올 어떤 그 항의 시위가 폭발할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더더욱이 우려되는 점은요. 공교롭게도 엊그제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장소가 지난 2020년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아시죠? 이 경찰한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좀 저항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위에서 발로 목을 누르다가 이제 결국 질식사했잖아요. 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그 과잉 진압 탓에 질식사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그 장소와 엊그제 그 장소가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어찌 보면 바로 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그 위치였습니다. 2020년 기억하시죠? 당시 어땠어요? 엄청나게 그 본물처럼 확산됐잖아요. 당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그 시위,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슬로건이 걸린 그 시위, 이게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잖아요. 때문에 그 이번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그 항의 시위가 엊그저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서 뭐 과격 시위, 더 나쁘게는 뭐 유혈 시위 이렇게 좀 확대되지 않을까,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진실은 모릅니다. 과연 이게 과잉한 행동이었냐, 아니면 그 여성이 정말로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스테이지로 넘어갈 좀 위험성이 높다, 그건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요즘 시국이 흉흉하죠. 그런데 이런 흉흉한 시국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그 축출에 그 배팅을 한 정체불명의 한 트레이더가 약 41만 달러의 돈을 단 한 번에 벌어들였다라는 것이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미국이 가서 체포하고 축출되고 뭐 재판에 세워지고 구금당하고 이런 일에 뭐 배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전 놀랍습니다만은 그는 과연 뭘 알았길래 거기에 배팅을 했던 건가? 뭐 이게 또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로이터 통신 따르면 최근에 한 트레이더가 그 미래 예측 배팅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마두로의 단기 퇴진에 거액을 걸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27일부터 마두로의 몰락이라는 그쪽에 조금씩 돈을 걸어왔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이제 베팅을 했어요.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여기저기 베팅한 게 한 34,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그 34,000달러의 거의 절반 이상을 마두로가 체포되기 직전에 거기다가 뭐 몰빵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몰빵했습니다. 거의 17,000불을 몰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2만 불 가까이. 그런데 그전에는 조금씩 하다가 왜 거기다가 갑자기 2만 불 가까이 몰빵을 했을까요? 그 문제는 그 사람의 그 배팅 시점입니다. 해당 계정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공개되기 전인 바로 직전인 마두로 체포 전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이 배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구심까지 낳고 있습니다. 뭐 국방부나 어느 쪽에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마두로 잡아갖고 올 거야. 뭐 이런 얘기 정보를 미리 들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여기저기 분산 배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몰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배팅 시점도 문제가 되고 내부자 정보 뭐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거래는 연방의회에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하모니언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해서 정치인이나 연방 공무원이나 또는 연방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조치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예측 시장에 돈을 거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요, 이번 그 사람 외에도 최근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그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인 아까 말씀드린 그 폴리마켓은 그 예측 그 종류가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이번에는. 최근 미국의 그 다음 작전은 뭘까? 또 다음 작전은 뭘까? 해서 다음 군사작전 대상으로 콜롬비아, 또 쿠바, 또 그린란드 등등을 각각 지목한 베팅 상품을 내놨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쿠바, 그린란드, 심지어 뭐 이란 등등. 또한 기존에 올라온 그 말씀드렸던 그 이란 관련 그 예측 베팅은 있었는데 이란 관련 그 베팅에 그동안에 많이 베팅 안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다음은 이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콜롬비아나 쿠바 쪽에 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 하메네이가 올해 6월 30일 전에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 이것도 지금 걸려 있어요. 여기에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 이것은 그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20% 미만이었습니다. 불과 10몇 %였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축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 지금 보니까 이게 한 40%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으로 거기 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왜? 마두로 보니까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네. 그렇다면 이란의 하메네이도 핀셋처럼 탁 꼬집어서 축출시키는 것도 가능하겠네 라고 그쪽으로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뭐 한 2, 3주 전만 해도 한 17, 8%였다가 지금은 40%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 베팅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그 돈을 걸어놨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전쟁이 나기를 기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다 돈을 걸었으니까 내가 돈을 벌려면 전쟁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전쟁이 나면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뭐 정말 해서는 안 될 소리지만 환호성을 지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떼돈 벌게 됐다고. 예, 정말 그런 생각하게 되면 정말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올해 연말까지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올지 이런 그 여부에 대한 그 내기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왜 내기가 없겠어요? 참 돈 걸기.
내기 뭐 이런 건 생각해보면 정말 인류 탄생 이후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남의 불행에 돈을 거는 것, 그래서 남의 실제로 불행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거는 정말 의회에서든 어디서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무언가 좀 필터링이 되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 라면서 의회에 이를 법제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 뭐 집 많죠. 있어도 엄청나게 비싼 집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 돈 많이 버는데 집도 없이 살란 말이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하나는 뭐 크든 작든 가질 수 있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집에 자꾸 투자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꿈이 되고 있다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주택 가격을 한번 보면요, 그 팬데믹 시기까지 다 합쳐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5, 6년 정도, 만으로 보면은 한 5년이죠. 그때 사이에 보면은 미국 전국적으로 평균이 주택 가격이 55%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시기라는 거를 포함해서 하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요즘은 뭐 1, 2년 사이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좀 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최근에 5년 동안 그렇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뒤에 다보스 포럼 연설을 내가 할 텐데 거기서 추가적인 주택 및 생활비 부담 그 완화를 위한 주제 발표를 내가 하겠다,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놓는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케빈 해시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지난 연말에 그런 발언을 했죠. 정부가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새해 초에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해 초면 이제 지금이고요. 앞으로 뭐 일주 정도까지도 새해 초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과 상당히 겹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는요, 경제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지금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택 관련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만들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추려서 정리화해서 그 목록을 만들어서 앞으로 1, 2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걸 보고서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뭐 현 시대에 특히 그 젊은 친구들이 집을 장만하니까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건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인데, 뭐 아메리칸 드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미국에서 살면서 젊은이들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다라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택 장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숨통이 터질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정책이 앞으로 1, 2주 안에 좀 반드시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의미 있는 좋은 정책이 만일 발표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즉시 또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방위적인 이민 단속 강화가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는 당연히 우리 K 커뮤니티, 코리안 커뮤니티도 들어갑니다. 아시안 증오 대응 단체, 아시안 증오를 멈춰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 그 단체의 설립자인 러셀 정, 한국 분이세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 이분은 전공 과목이 뭐냐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과목입니다. 이분의 전공 과목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에요. 자, 미국 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분의 전공입니다. 이분이 어제 그 LA 타임즈 오피니언 기고란에 장문의 기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이민 단속국 구금 중에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치명적인 해로 기록이 됐다라면서, 그런데 이 가운데 30명 가운데 최소한 5명이
아시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명에 5명이면 몇 명이에요? 30명에 10%가 3명이니까 뭐 20%가 조금 안 되니까 한 18%. 18% 사망자 중에 18%가 아시안이었다. 이거는 인구 분포도로 본다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비정상적으로 그 이민자 구금 시설에 구금된 그 아시안들의 숫자와 난 아시안들의 숫자를 따지면 이게 차이가 클 텐데 이게 뭐 18%까지 안 될 텐데 사망자는 18%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 사망이 그 대중적인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민자 구금시설, 이민 단속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남미계 사람들에 관련된 것만 뉴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그 미국의 불체 신분으로 와 있는 아시아 출신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실제적으로 불균형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도 오히려 대중의 관심에서 없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이스는 단속을 확대하고 구금시설 수용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고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아시안들의 피해도 알게 모르게 계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펜실베니아주의 한 그 이민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32세의 그 중국 국적자 차오펑 거라는 사람의 사례는 제도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프리 정 교수는. 당국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차오펑 거가 구치소 이민 구금 시설에서 사망했는데 당국은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보고서에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부검 보고서를 보니까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다. 라는 기록이 부검 보고서에 있습니다. 아니,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건 좀 정부 발표를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관련 기록을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은폐 의혹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합법적인 신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한인 21살 정윤서 씨의 사례도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 시위 참가를 계기로 영주권자였어요. 영주권 박탈 및 즉각 추방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콜롬비아 대학 대학생이었습니다. 아하, 콜롬비아 대학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네, 다 아시죠? 그거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위, 거기서 발생했던 일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 체포되고 했지만 거기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사례 같은 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왜? 자꾸 이제 이민 관련 이슈는 그 남미 쪽 사람들하고 자꾸 이제 연관되고 또 뭐 가자지구 전쟁하면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주목받지 그 상황에서 그 피해를 입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얘기는 뉴스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프리 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최근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어 온 아시아계 배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그 중국인을 겨냥한 대규모 추방법, 샌프란시스코 엔젤 아일랜드 이민 수용소에서의 그 구금 사례 등등등 오늘날의 상황과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 뭐 20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옛날 얘기지만 비교를 해보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제프리 정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아이스 구금시설의 그 언어 장벽 문제, 또 의료 지연 문제, 또 불투명한 운영 문제,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민 구금시설이라면 남미계의 어떤 사람들은 뉴스화될까봐 그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의외로 아시안들이 그 구금시설에 있을 때는 의외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 제프리 정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불체자를 구금하는 그 장소에 정부가 이제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정부가 관할하는 정부 시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정부 시설 갖고 이제 모자라니까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교도소도 아시죠? 그 미국에서 운영되는 교도소도 나라 게 아니라 민간 교도소인데 나라가 이제 거기다 위탁 운영하고 거기다 돈을 주는 그런 민간 사설 교도소도 있습니다. 그 주인들 뭐 돈 많이 버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민 구금 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민간 구금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그 구금 시설을 운영하고 또 거기서 굉장히
받은 돈을 다 운영하지 않고 빼돌려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미국에서는 근본적으로 가족이 분리되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최소한 가족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법인데, 이 가족 분리 금지 정책을 포기한 작금의 그 미국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 같은 문제, 그리고 특히 그 속에서 뉴스화되지 못하는 그 아시아 출신들의 피해자들, 이런 피해자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고 제프리 정 교수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백악관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린란드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한다라는, 뭐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거시겠어요, 안 거시겠어요? 저도 뭐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걸었다가 막 40만 불씩 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설마 했던 일이 막 벌어지는 게 많으니까 뭐 확률도 그렇게 뭐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덴마크가 아주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정치 전문 매체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그런 정치 전문 언론사인데, 요게 이제 유럽은 유럽 버전, 유럽판 따로 만듭니다. 폴리티코의 유럽판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에 미국이 생각할 만한 그 향후 시나리오를 폴리티코가 예상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보도한 게 있는데, 아주 흥미롭고 어찌 보면 이거 일리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따르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는 데 있어서 2단계, 3단계, 뭐 조금 보면은 3단계, 짧게 보면 2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단계는 미국은 점차 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고, 그린란드 주민들을 설득 또는 회유해서 그린란드를 덴마크 자치령에서 독립시킨다라는 게 1단계 미국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치령이기는 합니다만은 덴마크령이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괌 같은 거, 괌은 자치령이지만 미국령이죠. 그래서 괌에 가려면 미국 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 괌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주고, 그런 게 다 이제 미국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일단 덴마크에서 떼어내는 게 1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키는 게 1단계. 자,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은 원하느냐? 독립을? 그린란드 주민들은? 요걸 여론조사한 게 작년 말에 한 게 있었는데요. 그린란드 주민의 56%가 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주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반은 되죠. 자, 지난해 3월 그린란드를 방문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그린란드 주민은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린란드의 독립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기 결정권을 너희들이 가져. 왜 덴마크 밑에 들어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미국으로 와 얘기는 안 하지만 스스로 결정권을 가져. 그러니까 독립해. 한번 생각해봐. 살짝 부추긴 겁니다. 이어서 과거 마샬 제도, 또 뭐 팔라우 등등 태평양 도서국과 맺은 그런 방식처럼 미국은 그린란드와 미국이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한다라는 의미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린란드가 실제로 독립된 후의 얘기입니다만은 2단계. 그래서 미국과 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된다라는 의미는 곧 미국이 직접 통치를 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자치령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2단계입니다만은 거의 뭐 궁극적인 목표를 다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땅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1단계, 2단계의 시나리오를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폴리티코가 그 가상 시나리오를 보도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걸림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생각대로 탁탁탁탁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린란드 주민의, 앞서 말씀드렸죠, 독립을 원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56%는 독립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원한다고 한 그 사람들만 놓고 조사를 또 한 겁니다. 그렇다면 독립을 했을 때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토가 되는 것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85%가 미국 땅이 되는 건 반대한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봤을 때는 1단계까지는 쉬울 것 같은데 2단계가 조금 까다로워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것도 사실은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뭐 알라스카처럼 미국에서 막 지원도 1년 알라스카는 1년에 주민 1인당 3,000불인가요? 1년에 매년 1년에 3,000불인가 줍니다. 정확한 액수가 3,000불인지 3,000 뭐 한 300불인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대략 3,000불을 줍니다. 매년 때가 되면. 그러면 4인 가족, 그리고 알라스카는 또 가족이 또 많아요. 뭐 5인 가족, 6인 가족 이렇게 되면 한 집안에서 3, 6, 18, 1년에 18,000불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럼 18,000불 딱 받으면 이 사람들은 그걸 저축하느냐? 아니요. 또 워낙 알라스카에선 이것저것 지원금도 많고 세금도 얼마 안 되고 뭐 돈 쓸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거 딱 받으면 그 돈 한꺼번에 온 가족이 다 다 소비하러 옵니다. 어디로 오냐고요? 라스베가스로 옵니다. 그래갖고 라스베가스에서 온 가족이 알라스카에서 와갖고 한 2주 정도 묵으면서 한 18,000불 다 시원하게 쓰고 갑니다. 왜? 내년 되면 또 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린란드가 독립하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1년에 5,000불씩 줄게. 1인당. 한 가족이 4명이야. 2만 불. 뭐 그렇게 준다면 미국령 되는 걸 굳이 반대할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사실 2단계도 미국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린란드 주민들은 독립은 원하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자치령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그 부분도 얼마든지 해결할 능력이 있다. 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전격 체포된 후에도 베네수엘라의 그 내부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더 억압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현재 취재한 결과 국민들에 대한 감시 기구가 여전히 심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환영하는 그런 시민들을 색출하기 위한 살벌한 검열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 보안군은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불신 검문을 하는 겁니다. 대형 그 대중교통 버스가 지나가면 딱 세우고 문 열어 하고 군인들이 버스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승객들의 핸드폰 내놓으라고 해서 휴대폰 다 검열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오픈해, 이거 패스워드 넣어서 오픈하면 이제 거기 뭐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카톡, 뭐 무슨 내용 썼나, 누구랑 뭘 주고받았나, 내용 다 보고요. 이제 왓츠앱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 왓츠앱 같은 거 열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특정 단어가 뭐가 있냐, 키워드 이런 걸 싹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침공이라는 단어가 있다든지 또는 뭐 마두로 또는 트럼프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일단 이 사람은 1차 분류,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는 거죠. 그 채팅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두로가 체포된 내용을 축하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그런 내용, 야 정말 잘 됐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갑니다. 근데 미국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에서 굉장히 그 검열이 심한 그런 억압적인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56세의 한 채소 상인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야, 마두로가 이제 춤춘 적이 있어요. 그 선거할 때. 어떤 춤이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 위에서 선거 연설하면서 이렇게 춤춘 거 있으면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춤춘 거 있습니다. 그거를 좀 비슷하게 따라서 마두로도 이렇게 춤춘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그 춤 이제는 뭐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나 그 춤 춰야 되겠다. 끌끌끌끌 뭐 크크크 뭐 그렇게 쓴 게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잡아갔어요. 엄청나게 그 혹독하게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며칠 뒤에 그 부인이 재빠르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데려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장난삼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빼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뇌물을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바쳤느냐? $1,000. 베네수엘라에서 $1,000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미국에서 $1,000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어쩌면 뭐 자기 1년 온 가족의 1년 먹고 살 거를 갖다 바치고 결국 남편을 빼온 그런 사례도 지금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처럼 마두로 대통령 지지 세력에 대한 그 시민 탄압이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건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반 시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그를 축출한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체포 이후에 베네수엘라는 민주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 완전히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민주화는커녕 더 엄격한 사회주의화, 더 엄격한 독재주의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이나 인권 개선 뭐 이런 거를 외쳤지만 그런 거는 지금 관심도 없어 보이고 오로지 석유 확보, 석유는 뭐 유조선 벌써 11척 보냈어요. 그 중에 한 2척은 이미 들어왔을 겁니다. 꽝꽝 때려 싣고 원유. 그 석유 확보와 뭐 불법 약물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차단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진단했습니다. 그 후자 뒤에 두 개도 당연히 우리 미국에서는 필요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앞에 전자 두 가지 그쪽의 상황 이것을 처음에 얘기한 것과는 달리 지금 뭐 눈을 감고 있다. 뭐 관심 안 두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오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지 그 베네수엘라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살아요. 그 카스카라가 도시인데 수도인데 카스카라에 또 한국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한인회도 있고 그래요. 그쪽 얘기 들어보면 거리에는 뭐 그 소총으로 무장한 그런 군인들 또 자신의 그 신분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막 복면 쓰고 나타난 군인인 많은 군복 입었지만 군인인지 누군지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무법지대처럼 소총 들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서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도 없다라고 그 현지에 있는 우리 한인 교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인류 문명의 위기를 넘어서 안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재앙. 네. 머스크는 어제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인류의 미래와 AI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을 콕 집어서 거론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부부가 결혼하면 2명이잖아요. 근데 2명인데 아이는 1명도 아니고 평균을 내보니까 0.7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0.7명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부모와 요 아이가 대충 원 제너레이션이니까 30년이라고 봤을 때 30년 사이에 2명이 0.7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위축을 넘어서서 국가 존립의 문제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대신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매 세대마다 70%씩 증발하게 된다라며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3세대 즉 약 한 90년이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4%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대충 한 5,10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5천만 명의 10%면 500만 명 그런데 10%가 안 되는 4%니까 뭐 한 2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90년 세 제너레이션만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200만 명. 뭐 그냥 조그만 중소도시 인구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뭐 힘을 못 쓰는 나라로 돼버릴 수밖에 없죠. 머스크는 특히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 나라를 지킬 젊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면서 그런 시점이 오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북한은 사실상 그런 시기가 되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으면서 남쪽으로 그저 그냥 걸어 내려와서 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을 정복하고 AI로 풍요를 누리는 그런 걸 고민하고 또 꿈을 꾼다 하더라도 정작 그 문명을 이어갈 인간이 사라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인구 붕괴라는 시한폭탄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다라고 한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70년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때 막 정부에서 막 강요한 그런 표어가 있었잖아요. 구호. 여기다 뭐 붙이고 다니기도 했어요. 뭐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 막 써 있고 길거리 곳곳 골목마다 막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전봇대에도 붙어 있었고 막 또 텔레비 보면 TV 광고에도 막 그런 게 나오고 뭐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 매일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그런 표어가 유행했던 게 1970년대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일론 머스크까지 이제 걱정을 해주는 그런 대한민국
그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표어가 그 표어는 뭐 당연히 아니고요. 표어가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표어를 좀 만들어서 좀 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봤어요. 어떤 표어가 적당할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표어와 좀 비슷하게 한다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이상을 꼭 낳자. 유치하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이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이상을 꼭 낳자라는 그런 표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그 인구 소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일론 머스크가 걱정해 줄 정도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